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좌를 맡은 김낙연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1980년대에 들어와 경제개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한 이후 1997년 외환위기까지의 시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전두환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의 민주화는 권위주의적 체제 하에서 억눌려 왔던 요구들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노동쟁의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노사관계에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주택 문제의 해결이 모색되었습니다. 민주화는 또한 소득과 부의 격차를 줄이는 요구로 나타났고 공정거래법을 강화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정책 지향이 사회개발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유신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보다 3주 전에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야당 총재인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였고 이를 계기로 촉발된 부산과 마산 지역의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권력 내부의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군부가 군을 동원하여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에 저항하여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은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그 후 대통령의 임기를 7년의 단임제로 하되 유신헌법과 같은 간선제를 유지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80년에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대통령 간선제는 후술하듯이 1987년에는 민주화 운동의 저항에 부딪혀 직선제로 개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가 존속하였지만 성장을 우선하는 박정희 정부의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습니다. 1970년대에는 고도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두 차례의 석유 파동도 있어 물가가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 대금이 급증한 반면 수출 증가가 그에 미치지 못해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서 본 그림 2-1에 따르면 석유 파동 때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NI 대비 10% 전후의 수준에 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외 채무는 외채 만국론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높은 수준에 있었으므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6 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과 냉해로 인한 농산물의 흉작이 더해져서 1980년에는 고도성장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습니다. 부실화된 일부 중화공업의 구조조정, 은행의 민영화와 금리 자유화, 경쟁정책의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와 재정의 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주차 강의에서 본 그림 3-4에서 총통화 증가율, 남색의 실선인데 총통화 증가율을 보면 1980년에 44%에서 1981년에서 82년에 36%에서 37%, 1985년에 18%로 떨어졌습니다. 1981년과 2년의 통화량 감축이 크지 않았던 것은 정책금융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예금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1986년에서 88년에도 총통화 증가율이 연평균 30%로 다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후수라는 3저 호황으로 인해 무역 수지 흑자가 크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의 국내 유입으로 통화가 팽창하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통화 안정 증권을 발행해서 통화를 해소하였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통화 증가율은 감소하였고 외환위기까지 연 20% 전후의 증가율로 안정되었습니다. 재정의 긴축도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이중고가제가 시행되어 농민들로부터 쌀 생산비에 소득 보상을 더한 가격으로 추곡을 수매한 다음 도시인에게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데 그로 인한 양곡관리 적자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추곡 수매 가격은 매년 정치적 고려로 높게 결정되었는데 1981년 이후 인상률을 종래와 달리 대폭 낮추었습니다. 정부 예산도 대대적인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림 3-18에서 보이듯이 정부의 통합재정 수지가 빨간색입니다. 1981년 GDP 대비 4.3%의 적자였던 것이 1987년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지출 초과로 인한 인플레 요인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상의 안정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림 10-1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보라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1980년에서 81년에 29%와 21%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이 1982년에서 83년에는 7%와 3%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8% 전후로 높아지기도 했지만 고도성장기와 달리 한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전환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70년대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중화공업은 채산성의 악화로 부실화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자 1980년대 초에 정부가 나서서 발전 설비, 자동차, 건설 중장비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이나 1986년의 공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산업합리화 업종이나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부실 기업을 정리하거나 투자 조정을 통해 기업을 통폐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조세 및 금융을 지원하고 시장 독점의 허용이나 진입의 규제와 같은 경쟁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부실이 금융으로 파급되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업이나 금융 부문이 자구적 노력보다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앞 강의에서도 1972년 83 조치가 기업 부실화의 비용을 결국은 국민에게 전가하였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기업의 파산 리스크를 사회가 일부 공유하는 체제가 1980년대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전반에는 석유 파동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림 11-1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가격의 장기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 불변 가격이며 Y축의 가격은 로그 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배럴당 20달러대였던 유가가 1973년과 79년에 급등하여 100달러를 넘게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유가가 서서히 하락하다가 86년에 급락한 후 1990년대까지 40달러 전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11-2는
국제금리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기금 금리의 장기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 인플레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시기에 금리가 급등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79년에는 미국 연방은행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여 20%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고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이지만 2022년 현재 세계 각국의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는 인플레가 진정되자 하락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6%에서 10%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미국의 고금리는 자금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달러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수출은 불리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낮아진, 즉 환율이 높아진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의 수입이 급증하였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때 대미 무역 흑자를 크게 늘린 나라가 일본과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고금리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로 세금이 더 많이 거치기는 했지만 감세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무역 수지 적자와 함께 당시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불렸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85년에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플라자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을 용인하고 특히 방대한 무역 흑자를 누린 일본과 독일의 달러당 환율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림 11-3은 N달러 환율은 주홍색으로 오른쪽 눈금인데 N달러 환율을 보였는데 1971년에 미국이 달러의 금태한 중지를 선언한 이후 N달러 환율이 360엔에서 1978년에는 184엔으로 거의 2분의 1로 하락한 다음 1980년대 전반에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플라자 합의로 다시 급락하여 1995년에는 84엔으로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마르크화도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남색의 실선이고 왼쪽 눈금입니다. 1985년에 870원에서 1989년에 671원으로 하락하였지만 N달러 환율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N달러 환율이 1995년까지 계속 하락하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그런 대조를 보였습니다. 즉 플라자 합의 이후 각국의 달러당 환율이 급락하였지만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한국의 하락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요컨대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전반까지는 유가와 금리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았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저유가와 저금리에 더해서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한 소위 삼저호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국은 원유는 물론 유가의 영향을 받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대외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자로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저유가와 저금리는 한국 경제의 커다란 호재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의 대미 환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진 것은 수출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림 2-12에 따르면 1980년대 경상수지 적자가 GNI 대비 9%였던 것이 1986년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1988년에 그 규모가 GNI 대비 7%에 달했습니다. 1990년대에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정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8은 수출품의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화학공업을 대표하는 기계 운수 장비 남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1970년대, 70년, 80년, 90년, 2000년에 각각 8%, 22%, 42%, 58%로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80년대 중엽 이후 무역의 흑자 구조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기계 운수 장비를 비롯한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의 주역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중화학공업의 채산성 악화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했지만 초기 정착 과정에서 유가와 금리가 치솟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이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삼저호황이라는 유리한 대외 여건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N달러 환율이 고도성장기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일본은 수출과 경기가 부진에 빠졌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저금리 정책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것은 경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일본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고 가치가 높아진 엔화로 해외 자산을 대거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달러로 표시된 일본의 소득과 자산은 치솟았고 외형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전성기를 누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1990년대 초에 이러한 버블이 붕괴되고 자산 가치가 급락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 경제는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돌입하였고 기업의 도산이 늘고 고용이 약화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1995년에서 2015년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프라자 합의의 결과는 일본의 정책적 대응의 실패도 작용하여 한국과 일본에 대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금융의 자율화가 모색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개발 정책이 금융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금융에 대한 정부 개입의 축소가 가장 큰 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소유하던 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82년에서 83년에 걸쳐 4개 시중은행인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종은행이 1991년에서 97년에는 외환은행과 국민주택은행이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영화 이후에도 은행의 조직이나 자산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장에 대한 정부의 인사권이 명목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융회사 및 상호금융, 신용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다수 신설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았고 자산 운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 분야로 활발히 진출한 결과 은행보다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은행을 자율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었고 전술한 산업 합리화를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도 확대되어 정책 자금의 규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1994년 한국은행이 총액 한도 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대출을 종래의 정책금융에서처럼 자동으로 재할인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한도를 정해 운영함으로써 통화조절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금리를 자유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금리의 가격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10-1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에는
물가 안정으로 인해 은행의 실질 금리가 플러스를 유지하였고 80년대 중유업을 경계로 하여 총저축이 총투자를 상회하여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 수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금리 자유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자유화는 더디게 진행되어 1991년에 금리 자유화의 추진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1996년 이후에야 실행되었습니다. 한편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 금융자산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도 지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허용하였는데 1982년에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가명이나 차명으로 숨겨진 음성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김영삼 정부에 와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이 시기는 박정희 정부의 금융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자율화가 모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금융을 지원해왔던 오랜 관행이 쉽사리 청산되지 못했고 은행의 인사권이 정부나 정치권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자율경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구성에서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외부의 충격에 취약했다는 점도 정부가 금융에 대한 영향력을 모두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금융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은 이미 유효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자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작동하지 못한 가도기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